예,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장애는 자기도취형 성격장애자가 있습니다. 자기도취. 자기도취. 성격장애에 대해서 메스터슨이 말하기를 과장된 행동양식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타인에게는 매우 부주의하며 무관심하다. 자기는 잘났어요. 그러나 타인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어.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흔한 말로 왕자병, 공주병. 이 공주병에 빠진 사람들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좀 인물이 이쁜 사람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얘야 별로 이뻐봤자 별거 없단다. 자기가 가서 한마디 충고해주고 싶어요. 또 사과는 못 먹어. 저 속에 독이 들어있을까봐. 사과는 못 먹어. 어?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최고 이쁘니? 나요. 이게 자기도취. 이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악마적이에요. 굉장히 악마적입니다. 그게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애. 자기애 반대되는 게 뭐죠? 이웃애. 이웃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게 자기사랑이거든요. 예? 이 자기사랑에 빠져버리고 자기도취에 빠져버리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기도취 성격장애자가 가정의 가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가장. 그 모든 식구들이 그 가장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자가 됩니다.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취 성격장애자 밑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네? 그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에는 항상 남의 희생을 발로 밟고 올라서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니까 다른 사람은 나한테 박수 쳐줘야 돼. 그럴 때만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박수를 쳐줘야 돼. 이 나르시즘, 자기도취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도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라. 그게 대접해라, 봉사해라. 그건 자기도취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자기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아주 골치 아파요. 자기도취에 빠져버리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장애를 보겠습니다. 편집장애.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동기. 의도를 의심해요. 오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나보고 차 태워달라는 거지? 운전해달라는 거지? 좋게 생각을 안 해요. 남의 말이나 의도를 좋게 보질 않습니다. 항상 그 편집증 안에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네. 의부증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행동이 다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분명히 맞아. 내 말이 맞아. 저렇게 간 것은 뭘 숨기려고 하는 거야. 남자는 뭐 그런 의도도 없이 했지만 그 의부증 있는 사람은 그걸 항상 안 좋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편집증이에요.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선의가 없어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보질 않습니다. 악한 의도로 봅니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항상 꽈배기가 있는 거죠. 안 좋게 봐요. 남편이 부인을 안 좋게 봐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도 나왔던데 변장을 하고 쫓아와. 부인이 어디 가나 하고 변장하고 쫓아와요. 네. 항상 그 좋게 보질 않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오늘 또 목사 만나서 또 뭐 하는가 그런 식으로. 네? 항상 좋게 보질 않아.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 증거 잡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대처 기술이 부족하고 완고하고 유연성이 없고 무의미한 사건인데도 자신과 관련된 경우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외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 자기가 볼 때는 이런 거다 이거야. 근데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질 않았는데도 그걸 의미를 부여해요. 네가 안 좋은 의도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수치심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격적 행위, 범죄도 수치심 때문에 오는 그 경우인데, 이 앨리스 밀러가 그 범죄의 대부분이 자신이 받은 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생기는 행위라 이런 말을 했어요. 표출이라는 게 액팅아웃이 드러낸 것이에요. 받은 만큼 보상한다 이거죠. 전에는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갚음이나 보상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대로 표출한다. 거기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에서 뺨 맞고 뭐죠? 남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 예,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죠. 이게 보상심리인데 그게 범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돼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학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를 맞는 경우죠. 매를 맞는 경우.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방지법이 생겨서 이제 112에 전화하면 이제 그것이 과거에는 부부싸움으로 보지 않고 지금은 폭력으로 봅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봅니다. 범죄로 봐요. 범죄. 예전에는 남편이 부인을 때려서 경찰이 오면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가 뭐야? 그렇게 하면 갔어요. 도로. 그러나 이제 지금은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위한 쉼터가 또 있어요. 부인이 그 한 1년간 이제 비밀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애들하고 함께 쉼터에 지낼 수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이제 서로 고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그러면 보호 처분이 돼서 6개월간 조건부 기소 유예가 돼요. 그게 뭐냐면 상담 조건부 6개월간 상담을 받아라. 어디 가서 명령을 내려요. 그걸 보호 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상담을 해주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가정폭력으로 그런 기관에 와서 상담 받을 때는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고 씩씩거리지만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받아야 돼. 상담. 저 한번 상담 받고 결혼식도 하고 상담 조건부 결혼 저 혼인 신고가 돼야 돼. 자기 점검이 좀 돼야 돼요. 자기 점검이 안 되고 그 모든 문제를 타인한테 전가시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가 있어요. 여기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행위를 했을 때 성적 만족 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여기 컴퓨터에 어떤 이상한 무슨 그런 사진을 이렇게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여직원이 보다가 어머 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 예를 들면 그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어쨌든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다면 그게 성희롱이 돼요. 성희롱.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성희롱이 된다니까.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라 그래요. 그걸 직장 내 성희롱. 그런데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초인간이 되려고 한다. 초인간. 초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되는 거. 고도의 해로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그게 극단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적 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적 파멸. 수치심은 아까 존재에 관련된 이렇게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혐오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임을 포기한다. 인간은 자신 안에 거해야 인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임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수치심이 반복된다. 과거의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수치심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와 소뚜껑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자라 보고 놀랐어요. 꽉 물렸어 이빨로 손가락이. 그러면 아유 아파 하고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드셨죠? 그게 뭔 말이죠? 왜 그렇게 소뚜껑 보고 놀랄까요? 치료가 안 돼. 또. 그때 너무 놀랐던 걸. 근데 왜 하필 소뚜껑이에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장면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 되살아나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속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남편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남편의 이미지가 아버지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고 승질내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버지에 대한 가장 안 좋아하는 그 면을
남편에게서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 문제예요. 사실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남겨진 이미지. 똑같지 않아요. 잘하고 뭐 소뚜껑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이미지가 비슷하면 과거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매틱이 돼요. 자동적으로 맨날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치심에 대한 개론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치심이 어디에서 오죠?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가정에서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이거지.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좋은 집안, 안 좋은 집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에서는 기능적인 가족. 기능이라는 말은 펑션, 이게 뭐가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융통성이거든요. 기계가 잘 돌아가면 좋은 집안. 기가 삐걱거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해.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해. 그러면 하나 나사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큰 놈이 들어가. 큰 놈이 지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엄마가 기능을 못하면 큰 딸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역할이 바뀌어버려.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거죠. 그걸 조숙한 아이라 그러는 거죠. 조숙한 아이. 예? 엄마 아버지가 불안하면 맨날 싸우면 애가 와가지고 엄마 힘들지?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살게. 그러면 엄마는 그래 내가 너 보고 살지. 너 보고 산다. 그러면서 칭찬해줘요. 또 이제 엄마가 안 좋으면 딸은 자꾸 와가지고 엄마 잘 모실게요. 어? 그러면 엄마는 또 아빠에 대한 모든 총론, 아빠에 대한 불만을 또 딸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럴 때마다 딸은 엄마를 위로해줘. 응?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누구를 위로해줘야 돼? 엄마가 딸을. 그러니까 이 딸은 내가 위로를 해주니까 칭찬이 돌아와요. 이게 위로가 이게 괜찮대. 그래서 이제 자꾸 위로해줄 남자를 찾아.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미스 김,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줄게요. 그러는, 왠지 닭살이야. 약간 좀 부실하고, 좀 못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보면 갑자기 위로해줄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 그래서 그 남자를 위로해주면 그 남자는 또 그 위로를 받고 이제 응답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주니까 내가 위로가 굉장한 거네. 위로를 통해서 항상 만족을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위로를 잘해줬는데 자기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처음에 결혼할 때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네가 먼저 나한테 위로해주고 달라들었잖아. 위로는 네 전문인데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번아웃. 완전 심리적으로 번아웃. 위로를 통해서 정말로 그 큰딸, 첫째 딸들이 가정에 예를 들면 가정에 엄마 역할을 하면서 밥도 하고 동생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그것이 너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어렸을 때 누려야 될 존재감, 어렸을 때 누려야 될 놀이를 다 잃어버리는. 위로하는 데서 전문가가 돼. 이제 그게 가족의 어린 아이들의 역할인데 어떤 아이들은 영웅의 역할, 어떤 아이는 귀염둥이. 아빠 앞에서 짝짝.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그때는 안 싸우고 막 박수 쳐줘요. 예? 그래서 이거 귀여움, 남한테 귀여움 떨고 애교 떠는 것도 이게 가정의 분위기를 탁 바꾸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거네. 그러다가 이제 신랑감을 만날 때도 내가 앞에서 귀염 떨고 할 때에 박수 쳐줄 남자를 찾는 거지. 근데 이게 동갑내기에는 없어. 수준이 너무 낮아. 약간 나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는 막 놀아주는 귀염둥이를 더 좋아하지. 그 나이 많은 남자를 또 찾아. 자신의 그 어려서부터 역할이 그 인생의 그것이 마치 자신의 그 삶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 존재감을 거기서 찾는 거죠. 예, 존재감을 거기서 찾는 거. 이 가족의 역할이 어린 시절에 엮이는 가족일수록 자녀들이 이런 역할에 많이 빠져요. 어떤 아이는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하니까 공부하는 데서 공부하면 내가 피신처야. 공부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 학교에서 1등을 해오면. 걔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는 말 없는 아이. 어떤 아이는 말 없는 아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옆에서 카운슬러 이렇게 막 중재자 역할을 해. 지가 왔다 갔다 해. 당구공처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그래서 중간 카운슬러 변호사가 되기도 해. 예? 어떤 아이는 또 갑자기 막 종교에 빠져. 조그만 놈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막 그 자기 살 길을 구멍을 찾는 거야. 예. 어떤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불안하니까 문제를 당 터트려요. 어디 가서 경찰서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경찰서에 이제 엄마 아빠가 와야 돼. 그 경찰서에 오는 동안만큼은 집안이 이제 편안해. 같이 와야 되니까 안 싸워야 되잖아. 애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일으킴으로써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예.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문제야. 예.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니까 그 어떤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걔는 철저한 방관자인 거예요. 편도 안 들고 편도 안 들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데 얘는 걔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엄마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편 들어달라고? 뭐 편을 들든 어쨌든 얘가 아무도 그게 요동을 안 한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걔는 그거 가지고 살 길을 찾은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둘이 싸워야지. 애들한테 파편 튀기면 안 되죠.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살 길. 예를 들면 또 아빠의 귀염둥이 꼬마 공주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아빠 옆에만 붙어 있어요. 어떤 엄마의 왕자님, 엄마 옆에만 딱 붙어 있는 또 아들. 그러니까 살 길을 이게 애들이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엮이는 가정의 엄마 아버지의 불안과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존재감, 어린 시절에 누려야 될 충분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어떤 기능인이 돼요. 기능인이 돼버려. 그래서 그 기능에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 기능을 존재가 세워진 상태에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가지고만 인생을 사는 거죠. 어려서는 충분히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 충분히 놀고 충분히 사랑과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어른이 돼서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려서 충분히 놀지 못한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놀려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그때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어른이 돼서 찾는 놀잇감이 어려서는 놀잇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만은 어른이 돼서 찾는 놀잇감이 많잖아요. 좀 태폐적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어른이 되면 좀 어디서 놀고 싶어서 날리는데 그게 이제 이 나이에 맞는 놀잇감이 뭐가 있을까?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래 뭐 뻔하죠. 그런 놀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거지. 이제서 놀잇감을 찾는 걸 성인 아이라 어덜트 차일드 그래. 성인 아이, 성인 아이. 그건 어렸을 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진한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역기능이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수치심이고 자녀들이 그 가족이라는 시스템,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공장 시스템, 회사 시스템, 국가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엮이는 가족이라고 하고 그 가족 체제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가족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